결혼식 예약은 전쟁이 됐는데 예식장은 지금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결혼식 1년 전부터 알아봐도 인기 시간대는 이미 끝났고 겨우 자리를 잡으면 식장에서만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가격은 폭등하고 선택지는 줄어드는데 예비 부부들은 자리를 빼앗길까봐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금을 겁니다. 청첩장과 웨딩드레스가 오가던 그 자리에는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간판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약이 넘치는 예식장들은 왜 문을 닫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그 공간은 지금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예식장은 한때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앞타임 신랑 신부가 사진을 찍는 동안 로비에는 이미 다음 결혼식 하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올이 하루에 3번, 4번씩 신랑 신부를 바꿔받았고 그 광경이 주말 내내 반복됐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넘쳤고 수백 명의 하객이 꼬박꼬박 돈을 내고 갔기 때문입니다. 불황이 와도 결혼식은 열렸습니다. IMF에도 금융위기에도 예식장은 버텼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수십 년 동안 현금을 뽑아낸다는 장사.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예식장의 진짜 정체는 결혼식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주말에만 문을 여는 초대형 식당이었던 겁니다. 그 약점이 터진 건 2020년 봄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수백 명을 삼키던 거대한 식당에 하객이 50명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10명이 전부였습니다. 진짜 10명이에요. 홀은 비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였고 밥을 먹는 사람은 사라졌지만 직원 월급은 계속 나갔습니다. 주말마다 현금을 뽑아내던 황금알 사업이 단숨에 돈을 집어삼키는 적자 기계로 바뀐 겁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예식장들이 하나씩 간판을 내렸습니다. 2018년 1013곳이던 전국 예식장은 2024년 714곳까지 줄었습니다. 6년 동안 300곳 가까운 예식장이 사라진 겁니다. 강남의 이름난 홀도 수십 년을 버틴 동네 예식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폐업한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하나를 새로 열려면 최대 70억 원. 쓰러진 예식장은 넘쳤지만 그 빈자리에 들어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사라진 순간 살아남은 예식장들은 가격을 결정할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결혼식을 1년 앞둔 인천의 한 예비 부부가 주말 예식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토요일 오전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거는 곳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토요일 오후도 없었고 일요일 이른 시간까지 모두 찬 상태였습니다. 결국 몇 군데를 더 알아본 끝에 남은 자리는 일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좋은 시간대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더 미루면 그 자리마저 놓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견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대관료 500만 원, 1인당 식대 7만 5천 원, 최소 보증인원 150명. 계산은 금방 끝났습니다. 식대만 1,125만 원, 대관료까지 더하면 예식장에 들어가는 돈만 약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선호하는 토요일 점심이 아니라 일요일 오후 4시 자리였습니다. 강남으로 가면 견적서는 더 무서워집니다. 대관료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식대는 한 사람당 12만 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결혼 서비스 계약 금액은 평균 3,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함정은 가격표 아래 작은 글씨에 숨어 있습니다. 보증 인원 224명. 실제로 하객이 몇 명 오든 신랑 신부가 반드시 밥값을 내야 하는 최소 인원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150명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는 의자 74개가 남습니다.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축의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는 그 74명의 밥값까지 내야 합니다. 1인당 12만 원이면 888만 원입니다. 오지도 않은 사람들의 밥값만 거의 900만 원인 겁니다. 예식장도 살기 위해 밥값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객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대가 8만 원, 10만 원을 넘어가자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애매한 관계라면 참석하는 대신 계좌로 5만 원만 보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식대가 오르자 하객은 줄었고 예비 부부들은 예식 규모를 줄이거나 결혼식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올린 밥값이 하객을 쫓아냈고 사라진 하객의 밥값은 다시 신랑 신부에게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비싼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조차 운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앞두고 계약한 예식장에서 문자 한 통을 받은 예비 신부가 있었습니다. 임대료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돌린 상태였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한 달 만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의 예식장을 다시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원하지 않던 날짜에 원하지 않던 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날이었습니다. 예식장이 사라진다는 통계 뒤에는 날짜와 장소를 하루아침에 빼앗긴 신랑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업이 이어지는 와중에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다시 늘었는데 동네 예식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은 양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여유가 있는 예비 부부들은 아예 특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식대가 20만 원에 가까워도 예약은 1년씩 밀렸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하객을 50명만 부르고 레스토랑이나 야외 정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평범한 예식장들이 무너졌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 밥을 먹은 하객에게는 이게 10만 원짜리야? 라는 말이 나왔고 신랑 신부에게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칭찬도 못 받는 선택지가 됐습니다. 동네 예식장이 쓰러지는 동안 반대로 돈을 쓸어 담은 곳도 있었습니다. 아펠가모와 더 채플 같은 프리미엄 웨딩홀을 운영하는 유모멘트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이 회사는 불과 2년 만에 영업이익 121억 원을 내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모펀드입니다. 큰 돈을 모아 기업을 사고 파는 투자회사들입니다. 유모멘트는 2019년 1,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과거 주인이던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2천억 원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한 번 팔아치운 회사를 700억 원이나 더 주고 되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식장은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렵고 결혼할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동네 예식장의 폐업이 누군가에게는 확실한 수익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 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돈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입니다. 유모멘트 인수에 참여한 사모펀드의 블라인드 펀드에는 국민연금이 1,420억 원을 출자한 상태였습니다. 예비 부부가 비싸진 견적서를 받아드는 동안 웨딩홀 기업에 투자한 펀드에는 우리가 낸 연금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비 부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지만 투자자에게는 공급이 제한된 수익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이 줄어드는 동안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청년층은 돌봄과 주거가 필요한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을 닫은 예식장 건물이 전혀 다른 용도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렸던 예식장 입구에 지금은 전혀 다른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하객들이 오가던 넓은 복도에는 휠체어가 지나가고 수백 명의 식사를 만들던 주방에서는 노인들의 하루 세 끼가 준비됩니다. 문을 닫은 일부 예식장 건물이 요양시설과 시니어 주거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요양시설로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가는 대형 엘리베이터, 턱없이 넓은 복도, 수십 대를 수용하는 주차장, 단체 조리가 가능한 대형 주방,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70억 원짜리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만 바꾸면 됩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대형 시설이 문을 닫으면 노인 돌봄 공간으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공간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한때 주말마다 하객들로 붐비던 예식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전혀 다른 간판이 달려있나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 예식장의 현재 모습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탐험가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공간이 왜 사라지는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결혼식 예약은 전쟁이 됐는데 예식장은 지금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결혼식 1년 전부터 알아봐도 인기 시간대는 이미 끝났고 겨우 자리를 잡으면 식장에서만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가격은 폭등하고 선택지는 줄어드는데 예비 부부들은 자리를 빼앗길까봐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금을 겁니다. 청첩장과 웨딩드레스가 오가던 그 자리에는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간판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약이 넘치는 예식장들은 왜 문을 닫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그 공간은 지금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예식장은 한때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앞타임 신랑 신부가 사진을 찍는 동안 로비에는 이미 다음 결혼식 하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올이 하루에 3번, 4번씩 신랑 신부를 바꿔받았고 그 광경이 주말 내내 반복됐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넘쳤고 수백 명의 하객이 꼬박꼬박 돈을 내고 갔기 때문입니다. 불황이 와도 결혼식은 열렸습니다. IMF에도 금융위기에도 예식장은 버텼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수십 년 동안 현금을 뽑아낸다는 장사.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예식장의 진짜 정체는 결혼식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주말에만 문을 여는 초대형 식당이었던 겁니다. 그 약점이 터진 건 2020년 봄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수백 명을 삼키던 거대한 식당에 하객이 50명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10명이 전부였습니다. 진짜 10명이에요. 홀은 비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였고 밥을 먹는 사람은 사라졌지만 직원 월급은 계속 나갔습니다. 주말마다 현금을 뽑아내던 황금알 사업이 단숨에 돈을 집어삼키는 적자 기계로 바뀐 겁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예식장들이 하나씩 간판을 내렸습니다. 2018년 1013곳이던 전국 예식장은 2024년 714곳까지 줄었습니다. 6년 동안 300곳 가까운 예식장이 사라진 겁니다. 강남의 이름난 홀도 수십 년을 버틴 동네 예식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폐업한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하나를 새로 열려면 최대 70억 원. 쓰러진 예식장은 넘쳤지만 그 빈자리에 들어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사라진 순간 살아남은 예식장들은 가격을 결정할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결혼식을 1년 앞둔 인천의 한 예비 부부가 주말 예식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토요일 오전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거는 곳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토요일 오후도 없었고 일요일 이른 시간까지 모두 찬 상태였습니다. 결국 몇 군데를 더 알아본 끝에 남은 자리는 일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좋은 시간대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더 미루면 그 자리마저 놓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견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대관료 500만 원, 1인당 식대 7만 5천 원, 최소 보증 인원 150명. 계산은 금방 끝났습니다. 식대만 1,125만 원, 대관료까지 더하면 예식장에 들어가는 돈만 약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선호하는 토요일 점심이 아니라 일요일 오후 4시 자리였습니다. 강남으로 가면 견적서는 더 무서워집니다. 대관료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식대는 한 사람당 12만 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결혼 서비스 계약 금액은 평균 3,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함정은 가격표 아래 작은 글씨에 숨어 있습니다. 보증 인원 224명. 실제로 하객이 몇 명 오든 신랑 신부가 반드시 밥값을 내야 하는 최소 인원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150명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는 의자 74개가 남습니다.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축의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는 그 74명의 밥값까지 내야 합니다. 1인당 12만 원이면 888만 원입니다. 오지도 않은 사람들의 밥값만 거의 900만 원인 겁니다. 예식장도 살기 위해 밥값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객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대가 8만 원, 10만 원을 넘어가자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애매한 관계라면 참석하는 대신 계좌로 5만 원만 보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식대가 오르자 하객은 줄었고 예비 부부들은 예식 규모를 줄이거나 결혼식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올린 밥값이 하객을 쫓아냈고 사라진 하객의 밥값은 다시 신랑 신부에게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비싼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조차 운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앞두고 계약한 예식장에서 문자 한 통을 받은 예비 신부가 있었습니다. 임대료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돌린 상태였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한 달 만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의 예식장을 다시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원하지 않던 날짜에 원하지 않던 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날이었습니다. 예식장이 사라진다는 통계 뒤에는 날짜와 장소를 하루아침에 빼앗긴 신랑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업이 이어지는 와중에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다시 늘었는데 동네 예식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은 양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여유가 있는 예비 부부들은 아예 특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식대가 20만 원에 가까워도 예약은 1년씩 밀렸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하객을 50명만 부르고 레스토랑이나 야외 정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평범한 예식장들이 무너졌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 밥을 먹은 하객에게는 이게 10만 원짜리야? 라는 말이 나왔고 신랑 신부에게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칭찬도 못 받는 선택지가 됐습니다. 동네 예식장이 쓰러지는 동안 반대로 돈을 쓸어 담은 곳도 있었습니다. 아펠가무와 더 채플 같은 프리미엄 웨딩홀을 운영하는 유모멘트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이 회사는 불과 2년 만에 영업이익 121억 원을 내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모펀드입니다. 큰 돈을 모아 기업을 사고 파는 투자회사들입니다. 유모멘트는 2019년 1,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과거 주인이던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2천억 원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한번 팔아치운 회사를 700억 원이나 더 주고 되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식장은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렵고 결혼할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동네 예식장의 폐업이 누군가에게는 확실한 수익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 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돈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입니다. 유모멘트 인수에 참여한 사모펀드의 블라인드 펀드에는 국민연금이 1,420억 원을 출자한 상태였습니다. 예비 부부가 비싸진 견적서를 받아두는 동안 웨딩홀 기업에 투자한 펀드에는 우리가 낸 연금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비 부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지만 투자자에게는 공급이 제한된 수익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이 줄어드는 동안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청년층은 돌봄과 주거가 필요한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을 닫은 예식장 건물이 전혀 다른 용도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렸던 예식장 입구에 지금은 전혀 다른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하객들이 오가던 넓은 복도에는 휠체어가 지나가고 수백 명의 식사를 만들던 주방에서는 노인들의 하루 세 끼가 준비됩니다. 문을 닫은 일부 예식장 건물이 요양시설과 시니어 주거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요양시설로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가는 대형 엘리베이터, 턱없이 넓은 복도, 수십 대를 수용하는 주차장, 단체 조리가 가능한 대형 주방,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70억 원짜리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만 바꾸면 됩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대형 시설이 문을 닫으면 노인 돌봄 공간으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공간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한때 주말마다 하객들로 붐비던 예식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전혀 다른 간판이 달려있나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 예식장의 현재 모습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탐험가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공간이 왜 사라지는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결혼식 예약은 전쟁이 됐는데 예식장은 지금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결혼식 1년 전부터 알아봐도 인기 시간대는 이미 끝났고 겨우 자리를 잡으면 식장에서만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가격은 폭등하고 선택지는 줄어드는데 예비 부부들은 자리를 빼앗길까봐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금을 겁니다. 청첩장과 웨딩드레스가 오가던 그 자리에는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간판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약이 넘치는 예식장들은 왜 문을 닫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그 공간은 지금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예식장은 한때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앞타임 신랑 신부가 사진을 찍는 동안 로비에는 이미 다음 결혼식 하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올이 하루에 3번, 4번씩 신랑 신부를 바꿔받았고 그 광경이 주말 내내 반복됐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넘쳤고 수백 명의 하객이 꼬박꼬박 돈을 내고 갔기 때문입니다.
불황이 와도 결혼식은 열렸습니다. IMF에도 금융위기에도 예식장은 버텼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수십 년 동안 현금을 뽑아낸다는 장사.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예식장의 진짜 정체는 결혼식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주말에만 문을 여는 초대형 식당이었던 겁니다. 그 약점이 터진 건 2020년 봄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수백 명을 삼키던 거대한 식당에 하객이 50명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10명이 전부였습니다. 진짜 10명이에요. 홀은 비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였고 밥을 먹는 사람은 사라졌지만 직원 월급은 계속 나갔습니다. 주말마다 현금을 뽑아내던 황금알 사업이 단숨에 돈을 집어삼키는 적자 기계로 바뀐 겁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예식장들이 하나씩 간판을 내렸습니다. 2018년 1013곳이던 전국 예식장은 2024년 714곳까지 줄었습니다. 6년 동안 300곳 가까운 예식장이 사라진 겁니다. 강남의 이름난 홀도 수십 년을 버틴 동네 예식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폐업한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하나를 새로 열려면 최대 70억 원. 쓰러진 예식장은 넘쳤지만 그 빈자리에 들어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사라진 순간 살아남은 예식장들은 가격을 결정할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결혼식을 1년 앞둔 인천의 한 예비 부부가 주말 예식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토요일 오전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거는 곳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토요일 오후도 없었고 일요일 이른 시간까지 모두 찬 상태였습니다. 결국 몇 군데를 더 알아본 끝에 남은 자리는 일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좋은 시간대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더 미루면 그 자리마저 놓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견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대관료 500만 원, 1인당 식대 7만 5천 원, 최소 보증인원 150명. 계산은 금방 끝났습니다. 식대만 1,125만 원, 대관료까지 더하면 예식장에 들어가는 돈만 약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선호하는 토요일 점심이 아니라 일요일 오후 4시 자리였습니다. 강남으로 가면 견적서는 더 무서워집니다. 대관료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식대는 한 사람당 12만 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결혼 서비스 계약 금액은 평균 3,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함정은 가격표 아래 작은 글씨에 숨어 있습니다. 보증 인원 224명. 실제로 하객이 몇 명 오든 신랑 신부가 반드시 밥값을 내야 하는 최소 인원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150명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는 의자 74개가 남습니다.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축의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는 그 74명의 밥값까지 내야 합니다. 1인당 12만 원이면 888만 원입니다. 오지도 않은 사람들의 밥값만 거의 900만 원인 겁니다. 예식장도 살기 위해 밥값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객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대가 8만 원, 10만 원을 넘어가자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애매한 관계라면 참석하는 대신 계좌로 5만 원만 보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식대가 오르자 하객은 줄었고 예비 부부들은 예식 규모를 줄이거나 결혼식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올린 밥값이 하객을 쫓아냈고 사라진 하객의 밥값은 다시 신랑 신부에게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비싼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조차 운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앞두고 계약한 예식장에서 문자 한 통을 받은 예비 신부가 있었습니다. 임대료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돌린 상태였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한 달 만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의 예식장을 다시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원하지 않던 날짜에 원하지 않던 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날이었습니다. 예식장이 사라진다는 통계 뒤에는 날짜와 장소를 하루아침에 빼앗긴 신랑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업이 이어지는 와중에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다시 늘었는데 동네 예식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은 양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여유가 있는 예비 부부들은 아예 특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식대가 20만 원에 가까워도 예약은 1년씩 밀렸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하객을 50명만 부르고 레스토랑이나 야외 정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평범한 예식장들이 무너졌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 밥을 먹은 하객에게는 이게 10만 원짜리야? 라는 말이 나왔고, 신랑 신부에게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칭찬도 못 받는 선택지가 됐습니다. 동네 예식장이 쓰러지는 동안 반대로 돈을 쓸어 담은 곳도 있었습니다. 아펠가무와 더 채플 같은 프리미엄 웨딩홀을 운영하는 유모멘트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이 회사는 불과 2년 만에 영업이익 121억 원을 내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모펀드입니다. 큰 돈을 모아 기업을 사고 파는 투자회사들입니다. 유모멘트는 2019년 1,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과거 주인이던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2,000억 원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한번 팔아치운 회사를 700억 원이나 더 주고 되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식장은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렵고 결혼할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동네 예식장의 폐업이 누군가에게는 확실한 수익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 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돈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입니다. 유모멘트 인수에 참여한 사모펀드의 블라인드 펀드에는 국민연금이 1,420억 원을 출자한 상태였습니다. 예비부부가 비싸진 견적서를 받아드는 동안 웨딩홀 기업에 투자한 펀드에는 우리가 낸 연금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비부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지만 투자자에게는 공급이 제한된 수익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이 줄어드는 동안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청년층은 돌봄과 주거가 필요한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을 닫은 예식장 건물이 전혀 다른 용도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렸던 예식장 입구에 지금은 전혀 다른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하객들이 오가던 넓은 복도에는 휠체어가 지나가고 수백 명의 식사를 만들던 주방에서는 노인들의 하루 3끼가 준비됩니다. 문을 닫은 일부 예식장 건물이 요양시설과 시니어 주거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요양시설로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가는 대형 엘리베이터, 턱없이 넓은 복도, 수십 대를 수용하는 주차장, 단체 조리가 가능한 대형 주방,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70억 원짜리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만 바꾸면 됩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대형 시설이 문을 닫으면 노인 돌봄 공간으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공간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한때 주말마다 하객들로 붐비던 예식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전혀 다른 간판이 달려있나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 예식장의 현재 모습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탐험가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공간이 왜 사라지는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결혼식 예약은 전쟁이 됐는데 예식장은 지금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결혼식 1년 전부터 알아봐도 인기 시간대는 이미 끝났고 겨우 자리를 잡으면 식장에서만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가격은 폭등하고 선택지는 줄어드는데 예비 부부들은 자리를 빼앗길까봐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금을 겁니다. 청첩장과 웨딩드레스가 오가던 그 자리에는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간판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약이 넘치는 예식장들은 왜 문을 닫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그 공간은 지금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예식장은 한때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앞타임 신랑 신부가 사진을 찍는 동안 로비에는 이미 다음 결혼식 하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올이 하루에 3번, 4번씩 신랑 신부를 바꿔받았고 그 광경이 주말 내내 반복됐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넘쳤고 수백 명의 하객이 꼬박꼬박 돈을 내고 갔기 때문입니다. 불황이 와도 결혼식은 열렸습니다. IMF에도 금융위기에도 예식장은 버텼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수십 년 동안 현금을 뽑아낸다는 장사.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예식장의 진짜 정체는 결혼식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주말에만 문을 여는 초대형 식당이었던 겁니다. 그 약점이 터진 건 2020년 봄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수백 명을 삼키던 거대한 식당에 하객이 50명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10명이 정부였습니다. 진짜 10명이요. 홀은 비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였고 밥을 먹는 사람은 사라졌지만 직원 월급은 계속 나갔습니다. 주말마다 현금을 뽑아내던 황금알 사업이 단숨에 돈을 집어삼키는 적자 기계로 바뀐 겁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예식장들이 하나씩 간판을 내렸습니다. 2018년 1013곳이던 전국 예식장은 2024년 714곳까지 줄었습니다. 6년 동안 300곳 가까운 예식장이 사라진 겁니다. 강남의 이름난 홀도 수십 년을 버틴 동네 예식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폐업한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하나를 새로 열려면 최대 70억 원. 쓰러진 예식장은 넘쳤지만 그 빈자리에 들어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사라진 순간 살아남은 예식장들은 가격을 결정할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결혼식을 1년 앞둔 인천의 한 예비 부부가 주말 예식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토요일 오전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거는 곳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토요일 오후도 없었고 일요일 이른 시간까지 모두 찬 상태였습니다. 결국 몇 군데를 더 알아본 끝에 남은 자리는 일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좋은 시간대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더 미루면 그 자리마저 놓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견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대관료 500만 원, 1인당 식대 7만 5천 원, 최소 보증인원 150명. 계산은 금방 끝났습니다. 식대만 1,125만 원, 대관료까지 더하면 예식장에 들어가는 돈만 약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선호하는 토요일 점심이 아니라 일요일 오후 4시 자리였습니다. 강남으로 가면 견적서는 더 무서워집니다. 대관료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식대는 한 사람당 12만 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결혼 서비스 계약 금액은 평균 3,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함정은 가격표 아래 작은 글씨에 숨어 있습니다. 보증 인원 224명. 실제로 하객이 몇 명 오든 신랑 신부가 반드시 밥값을 내야 하는 최소 인원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150명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는 의자 74개가 남습니다.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축의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는 그 74명의 밥값까지 내야 합니다. 1인당 12만 원이면 888만 원입니다. 오지도 않은 사람들의 밥값만 거의 900만 원인 겁니다. 예식장도 살기 위해 밥값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객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대가 8만 원, 10만 원을 넘어가자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애매한 관계라면 참석하는 대신 계좌로 5만 원만 보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식대가 오르자 하객은 줄었고 예비 부부들은 예식 규모를 줄이거나 결혼식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올린 밥값이 하객을 쫓아냈고 사라진 하객의 밥값은 다시 신랑 신부에게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비싼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조차 운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앞두고 계약한 예식장에서 문자 한 통을 받은 예비 신부가 있었습니다. 임대료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돌린 상태였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한 달 만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의 예식장을 다시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원하지 않던 날짜에 원하지 않던 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날이었습니다. 예식장이 사라진다는 통계 뒤에는 날짜와 장소를 하루아침에 빼앗긴 신랑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업이 이어지는 와중에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다시 늘었는데 동네 예식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은 양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여유가 있는 예비 부부들은 아예 특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식대가 20만 원에 가까워도 예약은 1년씩 밀렸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하객을 50명만 부르고 레스토랑이나 야외 정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평범한 예식장들이 무너졌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 밥을 먹은 하객에게는 이게 10만 원짜리야? 라는 말이 나왔고 신랑 신부에게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칭찬도 못 받는 선택지가 됐습니다. 동네 예식장이 쓰러지는 동안 반대로 돈을 쓸어 담은 곳도 있었습니다. 아펠가모와 더 채플 같은 프리미엄 웨딩홀을 운영하는 유모멘트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이 회사는 불과 2년 만에 영업이익 121억 원을 내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모펀드입니다. 큰 돈을 모아 기업을 사고 파는 투자회사들입니다. 유모멘트는 2019년 1,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과거 주인이던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2,000억 원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한 번 팔아치운 회사를 700억 원이나 더 주고 되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식장은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렵고 결혼할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동네 예식장의 폐업이 누군가에게는 확실한 수익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 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돈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입니다. 유모멘트 인수에 참여한 사모펀드의 블라인드 펀드에는 국민연금이 1,420억 원을 출자한 상태였습니다. 예비부부가 비싸진 견적서를 받아두는 동안 웨딩홀 기업에 투자한 펀드에는 우리가 낸 연금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비부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지만 투자자에게는 공급이 제한된 수익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이 줄어드는 동안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청년층은 돌봄과 주거가 필요한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을 닫은 예식장 건물이 전혀 다른 용도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렸던 예식장 입구에 지금은 전혀 다른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하객들이 오가던 넓은 복도에는 휠체어가 지나가고 수백 명의 식사를 만들던 주방에서는 노인들의 하루 세 끼가 준비됩니다. 문을 닫은 일부 예식장 건물이 요양시설과 시니어 주거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요양시설로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가는 대형 엘리베이터, 턱없이 넓은 복도, 수십 대를 수용하는 주차장, 단체 조리가 가능한 대형 주방,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70억 원짜리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만 바꾸면 됩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대형 시설이 문을 닫으면 노인 돌봄 공간으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공간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한때 주말마다 하객들로 붐비던 예식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전혀 다른 간판이 달려있나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 예식장의 현재 모습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탐험가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공간이 왜 사라지는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결혼식 예약은 전쟁이 됐는데 예식장은 지금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결혼식 1년 전부터 알아봐도 인기 시간대는 이미 끝났고 겨우 자리를 잡으면 식장에서만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가격은 폭등하고 선택지는 줄어드는데 예비 부부들은 자리를 빼앗길까봐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금을 겁니다. 청첩장과 웨딩드레스가 오가던 그 자리에는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간판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약이 넘치는 예식장들은 왜 문을 닫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그 공간은 지금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예식장은 한때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앞타임 신랑 신부가 사진을 찍는 동안 로비에는 이미 다음 결혼식 하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탄홀이 하루에 3번, 4번씩 신랑 신부를 바꿔받았고 그 광경이 주말 내내 반복됐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넘쳤고 수백 명의 하객이 꼬박꼬박 돈을 내고 갔기 때문입니다. 불황이 와도 결혼식은 열렸습니다. IMF에도 금융위기에도 예식장은 버텼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수십 년 동안 현금을 뽑아낸다는 장사.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예식장의 진짜 정체는 결혼식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주말에만 문을 여는 초대형 식당이었던 겁니다. 그 약점이 터진 건 2020년 봄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수백 명을 삼키던 거대한 식당에 하객이 50명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10명이 전부였습니다. 진짜 10명이에요. 홀은 비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였고 밥을 먹는 사람은 사라졌지만 직원 월급은 계속 나갔습니다. 주말마다 현금을 뽑아내던 황금알 사업이 단숨에 돈을 집어삼키는 적자 기계로 바뀐 겁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예식장들이 하나씩 간판을 내렸습니다. 2018년 1013곳이던 전국 예식장은 2024년 714곳까지 줄었습니다. 6년 동안 300곳 가까운 예식장이 사라진 겁니다.
강남의 이름난 홀도 수십 년을 버틴 동네 예식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폐업한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하나를 새로 열려면 최대 70억 원. 쓰러진 예식장은 넘쳤지만 그 빈자리에 들어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사라진 순간 살아남은 예식장들은 가격을 결정할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결혼식을 1년 앞둔 인천의 한 예비 부부가 주말 예식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토요일 오전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거는 곳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토요일 오후도 없었고 일요일 이른 시간까지 모두 찬 상태였습니다. 결국 몇 군데를 더 알아본 끝에 남은 자리는 일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좋은 시간대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더 미루면 그 자리마저 놓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견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대관료 500만 원, 1인당 식대 7만 5천 원, 최소 보증인원 150명. 계산은 금방 끝났습니다. 식대만 1,125만 원, 대관료까지 더하면 예식장에 들어가는 돈만 약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선호하는 토요일 점심이 아니라 일요일 오후 4시 자리였습니다. 강남으로 가면 견적서는 더 무서워집니다. 대관료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식대는 한 사람당 12만 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결혼 서비스 계약 금액은 평균 3,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함정은 가격표 아래 작은 글씨에 숨어 있습니다. 보증 인원 224명. 실제로 하객이 몇 명 오든 신랑 신부가 반드시 밥값을 내야 하는 최소 인원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150명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는 의자 74개가 남습니다.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축의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는 그 74명의 밥값까지 내야 합니다. 1인당 12만 원이면 888만 원입니다. 오지도 않은 사람들의 밥값만 거의 900만 원인 겁니다. 예식장도 살기 위해 밥값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객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대가 8만 원, 10만 원을 넘어가자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애매한 관계라면 참석하는 대신 계좌로 5만 원만 보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식대가 오르자 하객은 줄었고 예비 부부들은 예식 규모를 줄이거나 결혼식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올린 밥값이 하객을 쫓아냈고 사라진 하객의 밥값은 다시 신랑 신부에게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비싼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조차 운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앞두고 계약한 예식장에서 문자 한 통을 받은 예비 신부가 있었습니다. 임대료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돌린 상태였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한 달 만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의 예식장을 다시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원하지 않던 날짜에 원하지 않던 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날이었습니다. 예식장이 사라진다는 통계 뒤에는 날짜와 장소를 하루아침에 빼앗긴 신랑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업이 이어지는 와중에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다시 늘었는데 동네 예식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은 양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여유가 있는 예비 부부들은 아예 특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식대가 20만 원에 가까워도 예약은 1년씩 밀렸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하객을 50명만 부르고 레스토랑이나 야외 정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평범한 예식장들이 무너졌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 밥을 먹은 하객에게는 이게 10만 원짜리야? 라는 말이 나왔고 신랑 신부에게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칭찬도 못 받는 선택지가 됐습니다. 동네 예식장이 쓰러지는 동안 반대로 돈을 쓸어 담은 곳도 있었습니다. 아펠가무와 더 채플 같은 프리미엄 웨딩홀을 운영하는 유모멘트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이 회사는 불과 2년 만에 영업이익 121억 원을 내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모펀드입니다. 큰 돈을 모아 기업을 사고 파는 투자회사들입니다. 유모멘트는 2019년 1,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과거 주인이던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2천억 원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한번 팔아치운 회사를 700억 원이나 더 주고 되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식장은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렵고 결혼할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동네 예식장의 폐업이 누군가에게는 확실한 수익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 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돈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입니다. 유모멘트 인수에 참여한 사모펀드의 블라인드 펀드에는 국민연금이 1,420억 원을 출자한 상태였습니다. 예비 부부가 비싸진 견적서를 받아두는 동안 웨딩홀 기업에 투자한 펀드에는 우리가 낸 연금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비 부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지만 투자자에게는 공급이 제한된 수익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이 줄어드는 동안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청년층은 돌봄과 주거가 필요한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을 닫은 예식장 건물이 전혀 다른 용도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렸던 예식장 입구에 지금은 전혀 다른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하객들이 오가던 넓은 복도에는 휠체어가 지나가고 수백 명의 식사를 만들던 주방에서는 노인들의 하루 세 끼가 준비됩니다. 문을 닫은 일부 예식장 건물이 요양시설과 시니어 주거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요양시설로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가는 대형 엘리베이터, 턱없이 넓은 복도, 수십 대를 수용하는 주차장, 단체 조리가 가능한 대형 주방,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70억 원짜리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만 바꾸면 됩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대형 시설이 문을 닫으면 노인 돌봄 공간으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공간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한때 주말마다 하객들로 붐비던 예식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전혀 다른 간판이 달려있나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 예식장의 현재 모습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탐험가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공간이 왜 사라지는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결혼식 예약은 전쟁이 됐는데 예식장은 지금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결혼식 1년 전부터 알아봐도 인기 시간대는 이미 끝났고 겨우 자리를 잡으면 식장에서만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가격은 폭등하고 선택지는 줄어드는데 예비 부부들은 자리를 빼앗길까봐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금을 겁니다. 청첩장과 웨딩드레스가 오가던 그 자리에는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간판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약이 넘치는 예식장들은 왜 문을 닫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그 공간은 지금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예식장은 한때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앞타임 신랑 신부가 사진을 찍는 동안 로비에는 이미 다음 결혼식 하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올이 하루에 3번, 4번씩 신랑 신부를 바꿔받았고 그 광경이 주말 내내 반복됐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넘쳤고 수백 명의 하객이 꼬박꼬박 돈을 내고 갔기 때문입니다. 불황이 와도 결혼식은 열렸습니다. IMF에도 금융위기에도 예식장은 버텼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수십 년 동안 현금을 뽑아낸다는 장사.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예식장의 진짜 정체는 결혼식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주말에만 문을 여는 초대형 식당이었던 겁니다. 그 약점이 터진 건 2020년 봄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수백 명을 삼키던 거대한 식당에 하객이 50명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10명이 전부였습니다. 진짜 10명이에요. 홀은 비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였고 밥을 먹는 사람은 사라졌지만 직원 월급은 계속 나갔습니다. 주말마다 현금을 뽑아내던 황금알 사업이 단숨에 돈을 집어삼키는 적자 기계로 바뀐 겁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예식장들이 하나씩 간판을 내렸습니다. 2018년 1013곳이던 전국 예식장은 2024년 714곳까지 줄었습니다. 6년 동안 300곳 가까운 예식장이 사라진 겁니다. 강남의 이름난 홀도 수십 년을 버틴 동네 예식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폐업한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하나를 새로 열려면 최대 70억 원. 쓰러진 예식장은 넘쳤지만 그 빈자리에 들어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사라진 순간 살아남은 예식장들은 가격을 결정할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결혼식을 1년 앞둔 인천의 한 예비 부부가 주말 예식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토요일 오전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거는 곳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토요일 오후도 없었고 일요일 이른 시간까지 모두 찬 상태였습니다. 결국 몇 군데를 더 알아본 끝에 남은 자리는 일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좋은 시간대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더 미루면 그 자리마저 놓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견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대관료 500만 원, 1인당 식대 7만 5천 원, 최소 보증인원 150명. 계산은 금방 끝났습니다. 식대만 1,125만 원, 대관료까지 더하면 예식장에 들어가는 돈만 약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선호하는 토요일 점심이 아니라 일요일 오후 4시 자리였습니다. 강남으로 가면 견적서는 더 무서워집니다. 대관료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식대는 한 사람당 12만 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결혼 서비스 계약 금액은 평균 3,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함정은 가격표 아래 작은 글씨에 숨어 있습니다. 보증 인원 224명. 실제로 하객이 몇 명 오든 신랑 신부가 반드시 밥값을 내야 하는 최소 인원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150명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는 의자 74개가 남습니다.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축의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는 그 74명의 밥값까지 내야 합니다. 1인당 12만 원이면 888만 원입니다. 오지도 않은 사람들의 밥값만 거의 900만 원인 겁니다. 예식장도 살기 위해 밥값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객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대가 8만 원, 10만 원을 넘어가자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애매한 관계라면 참석하는 대신 계좌로 5만 원만 보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식대가 오르자 하객은 줄었고 예비 부부들은 예식 규모를 줄이거나 결혼식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올린 밥값이 하객을 쫓아냈고 사라진 하객의 밥값은 다시 신랑 신부에게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비싼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조차 운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앞두고 계약한 예식장에서 문자 한 통을 받은 예비 신부가 있었습니다. 임대료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돌린 상태였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한 달 만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의 예식장을 다시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원하지 않던 날짜에 원하지 않던 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날이었습니다. 예식장이 사라진다는 통계 뒤에는 날짜와 장소를 하루아침에 빼앗긴 신랑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업이 이어지는 와중에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다시 늘었는데 동네 예식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은 양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여유가 있는 예비 부부들은 아예 특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식대가 20만 원에 가까워도 예약은 1년씩 밀렸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하객을 50명만 부르고 레스토랑이나 야외 정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평범한 예식장들이 무너졌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 밥을 먹은 하객에게는 이게 10만 원짜리야? 라는 말이 나왔고 신랑 신부에게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칭찬도 못 받는 선택지가 됐습니다. 동네 예식장이 쓰러지는 동안 반대로 돈을 쓸어 담은 곳도 있었습니다. 아펠가무와 더 채플 같은 프리미엄 웨딩홀을 운영하는 유모멘트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이 회사는 불과 2년 만에 영업이익 121억 원을 내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모펀드입니다. 큰 돈을 모아 기업을 사고 파는 투자회사들입니다. 유모멘트는 2019년 1,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과거 주인이던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2천억 원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한번 팔아치운 회사를 700억 원이나 더 주고 되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식장은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렵고 결혼할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동네 예식장의 폐업이 누군가에게는 확실한 수익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 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돈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입니다. 유모멘트 인수에 참여한 사모펀드의 블라인드 펀드에는 국민연금이 1,420억 원을 출자한 상태였습니다. 예비 부부가 비싸진 견적서를 받아드는 동안 웨딩홀 기업에 투자한 펀드에는 우리가 낸 연금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비 부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지만 투자자에게는 공급이 제한된 수익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이 줄어드는 동안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청년층은 돌봄과 주거가 필요한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을 닫은 예식장 건물이 전혀 다른 용도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렸던 예식장 입구에 지금은 전혀 다른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하객들이 오가던 넓은 복도에는 휠체어가 지나가고 수백 명의 식사를 만들던 주방에서는 노인들의 하루 3끼가 준비됩니다. 문을 닫은 일부 예식장 건물이 요양시설과 시니어 주거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요양시설로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가는 대형 엘리베이터, 턱없이 넓은 복도, 수십 대를 수용하는 주차장, 단체 조리가 가능한 대형 주방,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70억 원짜리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만 바꾸면 됩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대형 시설이 문을 닫으면 노인 돌봄 공간으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공간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한때 주말마다 하객들로 붐비던 예식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전혀 다른 간판이 달려있나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 예식장의 현재 모습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탐험가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공간이 왜 사라지는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결혼식 예약은 전쟁이 됐는데 예식장은 지금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결혼식 1년 전부터 알아봐도 인기 시간대는 이미 끝났고 겨우 자리를 잡으면 식장에서만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가격은 폭등하고 선택지는 줄어드는데 예비 부부들은 자리를 빼앗길까봐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금을 겁니다. 청첩장과 웨딩드레스가 오가던 그 자리에는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간판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약이 넘치는 예식장들은 왜 문을 닫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그 공간은 지금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예식장은 한때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앞타임 신랑 신부가 사진을 찍는 동안 로비에는 이미 다음 결혼식 하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올이 하루에 3번, 4번씩 신랑 신부를 바꿔받았고 그 광경이 주말 내내 반복됐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넘쳤고 수백 명의 하객이 꼬박꼬박 돈을 내고 갔기 때문입니다. 불황이 와도 결혼식은 열렸습니다. IMF에도 금융위기에도 예식장은 버텼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수십 년 동안 현금을 뽑아낸다는 장사.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예식장의 진짜 정체는 결혼식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주말에만 문을 여는 초대형 식당이었던 겁니다. 그 약점이 터진 건 2020년 봄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수백 명을 삼키던 거대한 식당에 하객이 50명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10명이 전부였습니다. 진짜 10명이에요. 홀은 비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였고 밥을 먹는 사람은 사라졌지만 직원 월급은 계속 나갔습니다. 주말마다 현금을 뽑아내던 황금알 사업이 단숨에 돈을 집어삼키는 적자 기계로 바뀐 겁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예식장들이 하나씩 간판을 내렸습니다. 2018년 1013곳이던 전국 예식장은 2024년 714곳까지 줄었습니다. 6년 동안 300곳 가까운 예식장이 사라진 겁니다. 강남의 이름난 홀도 수십 년을 버틴 동네 예식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폐업한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하나를 새로 열려면 최대 70억 원. 쓰러진 예식장은 넘쳤지만 그 빈자리에 들어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사라진 순간 살아남은 예식장들은 가격을 결정할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결혼식을 1년 앞둔 인천의 한 예비 부부가 주말 예식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토요일 오전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거는 곳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토요일 오후도 없었고 일요일 이른 시간까지 모두 찬 상태였습니다. 결국 몇 군데를 더 알아본 끝에 남은 자리는 일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좋은 시간대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더 미루면 그 자리마저 놓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견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대관료 500만 원, 1인당 식대 7만 5천 원, 최소 보증인원 150명. 계산은 금방 끝났습니다. 식대만 1125만 원,
대관료까지 더하면 예식장에 들어가는 돈만 약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선호하는 토요일 점심이 아니라 일요일 오후 4시 자리였습니다. 강남으로 가면 견적서는 더 무서워집니다. 대관료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식대는 한 사람당 12만 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결혼 서비스 계약 금액은 평균 3,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함정은 가격표 아래 작은 글씨에 숨어 있습니다. 보증 인원 224명. 실제로 하객이 몇 명 오든 신랑 신부가 반드시 밥값을 내야 하는 최소 인원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150명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는 의자 74개가 남습니다.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축의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는 그 74명의 밥값까지 내야 합니다. 1인당 12만 원이면 888만 원입니다. 오지도 않은 사람들의 밥값만 거의 900만 원인 겁니다. 예식장도 살기 위해 밥값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객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대가 8만 원, 10만 원을 넘어가자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애매한 관계라면 참석하는 대신 계좌로 5만 원만 보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식대가 오르자 하객은 줄었고 예비 부부들은 예식 규모를 줄이거나 결혼식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올린 밥값이 하객을 쫓아냈고 사라진 하객의 밥값은 다시 신랑 신부에게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비싼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조차 운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앞두고 계약한 예식장에서 문자 한 통을 받은 예비 신부가 있었습니다. 임대료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돌린 상태였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한 달 만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의 예식장을 다시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원하지 않던 날짜에 원하지 않던 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날이었습니다. 예식장이 사라진다는 통계 뒤에는 날짜와 장소를 하루아침에 빼앗긴 신랑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업이 이어지는 와중에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다시 늘었는데 동네 예식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은 양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여유가 있는 예비 부부들은 아예 특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식대가 20만 원에 가까워도 예약은 1년씩 밀렸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하객을 50명만 부르고 레스토랑이나 야외 정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평범한 예식장들이 무너졌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 밥을 먹은 하객에게는 이게 10만 원짜리야? 라는 말이 나왔고 신랑 신부에게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칭찬도 못 받는 선택지가 됐습니다. 동네 예식장이 쓰러지는 동안 반대로 돈을 쓸어 담은 곳도 있었습니다. 아펠가모와 더 채플 같은 프리미엄 웨딩홀을 운영하는 유모멘트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이 회사는 불과 2년 만에 영업이익 121억 원을 내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모펀드입니다. 큰 돈을 모아 기업을 사고 파는 투자회사들입니다. 유모멘트는 2019년 1,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과거 주인이던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2천억 원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한 번 팔아치운 회사를 700억 원이나 더 주고 되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식장은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렵고 결혼할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동네 예식장의 폐업이 누군가에게는 확실한 수익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 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돈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입니다. 유모멘트 인수에 참여한 사모펀드의 블라인드 펀드에는 국민연금이 1,420억 원을 출자한 상태였습니다. 예비 부부가 비싸진 견적서를 받아드는 동안 웨딩홀 기업에 투자한 펀드에는 우리가 낸 연금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비 부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지만 투자자에게는 공급이 제한된 수익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이 줄어드는 동안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청년층은 돌봄과 주거가 필요한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을 닫은 예식장 건물이 전혀 다른 용도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렸던 예식장 입구에 지금은 전혀 다른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하객들이 오가던 넓은 복도에는 휠체어가 지나가고 수백 명의 식사를 만들던 주방에서는 노인들의 하루 세 끼가 준비됩니다. 문을 닫은 일부 예식장 건물이
요양시설과 시니어 주거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요양시설로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가는 대형 엘리베이터, 턱없이 넓은 복도, 수십 대를 수용하는 주차장, 단체 조리가 가능한 대형 주방,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70억 원짜리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만 바꾸면 됩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대형 시설이 문을 닫으면 노인 돌봄 공간으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공간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한때 주말마다 하객들로 붐비던 예식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전혀 다른 간판이 달려있나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 예식장의 현재 모습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탐험가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공간이 왜 사라지는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결혼식 예약은 전쟁이 됐는데 예식장은 지금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결혼식 1년 전부터 알아봐도 인기 시간대는 이미 끝났고 겨우 자리를 잡으면 식장에서만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가격은 폭등하고 선택지는 줄어드는데 예비 부부들은 자리를 빼앗길까봐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금을 겁니다. 청첩장과 웨딩드레스가 오가던 그 자리에는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간판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약이 넘치는 예식장들은 왜 문을 닫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그 공간은 지금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예식장은 한때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앞타임 신랑 신부가 사진을 찍는 동안 로비에는 이미 다음 결혼식 하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올이 하루에 3번, 4번씩 신랑 신부를 바꿔받았고 그 광경이 주말 내내 반복됐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넘쳤고 수백 명의 하객이 꼬박꼬박 돈을 내고 갔기 때문입니다. 불황이 와도 결혼식은 열렸습니다. IMF에도 금융위기에도 예식장은 버텼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수십 년 동안 현금을 뽑아낸다는 장사.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예식장의 진짜 정체는 결혼식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주말에만 문을 여는 초대형 식당이었던 겁니다. 그 약점이 터진 건 2020년 봄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수백 명을 삼키던 거대한 식당에 하객이 50명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10명이 전부였습니다. 진짜 10명이요. 홀은 비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였고 밥을 먹는 사람은 사라졌지만 직원 월급은 계속 나갔습니다. 주말마다 현금을 뽑아내던 황금알 사업이 단숨에 돈을 집어삼키는 적자 기계로 바뀐 겁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예식장들이 하나씩 간판을 내렸습니다. 2018년 1013곳이던 전국 예식장은 2024년 714곳까지 줄었습니다. 6년 동안 300곳 가까운 예식장이 사라진 겁니다. 강남의 이름난 홀도 수십 년을 버틴 동네 예식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폐업한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하나를 새로 열려면 최대 70억 원. 쓰러진 예식장은 넘쳤지만 그 빈자리에 들어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사라진 순간 살아남은 예식장들은 가격을 결정할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결혼식을 1년 앞둔 인천의 한 예비 부부가 주말 예식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토요일 오전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거는 곳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토요일 오후도 없었고 일요일 이른 시간까지 모두 찬 상태였습니다. 결국 몇 군데를 더 알아본 끝에 남은 자리는 일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좋은 시간대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더 미루면 그 자리마저 놓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견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대관료 500만 원, 1인당 식대 7만 5천 원, 최소 보증인원 150명. 계산은 금방 끝났습니다. 식대만 1,125만 원, 대관료까지 더하면 예식장에 들어가는 돈만 약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선호하는 토요일 점심이 아니라 일요일 오후 4시 자리였습니다. 강남으로 가면 견적서는 더 무서워집니다. 대관료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식대는 한 사람당 12만 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결혼 서비스 계약 금액은 평균 3,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함정은 가격표 아래 작은 글씨에 숨어 있습니다. 보증 인원 224명.
실제로 하객이 몇 명 오든 신랑 신부가 반드시 밥값을 내야 하는 최소 인원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150명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는 의자 74개가 남습니다.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축의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는 그 74명의 밥값까지 내야 합니다. 1인당 12만 원이면 888만 원입니다. 오지도 않은 사람들의 밥값만 거의 900만 원인 겁니다. 예식장도 살기 위해 밥값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객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대가 8만 원, 10만 원을 넘어가자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애매한 관계라면 참석하는 대신 계좌로 5만 원만 보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식대가 오르자 하객은 줄었고 예비 부부들은 예식 규모를 줄이거나 결혼식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올린 밥값이 하객을 쫓아냈고 사라진 하객의 밥값은 다시 신랑 신부에게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비싼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조차 운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앞두고 계약한 예식장에서 문자 한 통을 받은 예비 신부가 있었습니다. 임대료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돌린 상태였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한 달 만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의 예식장을 다시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원하지 않던 날짜에 원하지 않던 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날이었습니다. 예식장이 사라진다는 통계 뒤에는 날짜와 장소를 하루아침에 빼앗긴 신랑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업이 이어지는 와중에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다시 늘었는데 동네 예식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은 양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여유가 있는 예비 부부들은 아예 특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식대가 20만 원에 가까워도 예약은 1년씩 밀렸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하객을 50명만 부르고 레스토랑이나 야외 정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평범한 예식장들이 무너졌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 밥을 먹은 하객에게는 이게 10만 원짜리야? 라는 말이 나왔고 신랑 신부에게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칭찬도 못 받는 선택지가 됐습니다. 동네 예식장이 쓰러지는 동안 반대로 돈을 쓸어 담은 곳도 있었습니다. 아펠가무와 더 채플 같은 프리미엄 웨딩홀을 운영하는 유모멘트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이 회사는 불과 2년 만에 영업이익 121억 원을 내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모펀드입니다. 큰 돈을 모아 기업을 사고 파는 투자회사들입니다. 유모멘트는 2019년 1,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과거 주인이던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2천억 원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한번 팔아치운 회사를 700억 원이나 더 주고 되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식장은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렵고 결혼할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동네 예식장의 폐업이 누군가에게는 확실한 수익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 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돈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입니다. 유모멘트 인수에 참여한 사모펀드의 블라인드 펀드에는 국민연금이 1,420억 원을 출자한 상태였습니다. 예비 부부가 비싸진 견적서를 받아드는 동안 웨딩홀 기업에 투자한 펀드에는 우리가 낸 연금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비 부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지만 투자자에게는 공급이 제한된 수익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이 줄어드는 동안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청년층은 돌봄과 주거가 필요한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을 닫은 예식장 건물이 전혀 다른 용도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렸던 예식장 입구에 지금은 전혀 다른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하객들이 오가던 넓은 복도에는 휠체어가 지나가고 수백 명의 식사를 만들던 주방에서는 노인들의 하루 세 끼가 준비됩니다. 문을 닫은 일부 예식장 건물이 요양시설과 시니어 주거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요양시설로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가는 대형 엘리베이터, 턱없이 넓은 복도, 수십 대를 수용하는 주차장, 단체 조리가 가능한 대형 주방,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70억 원짜리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만 바꾸면 됩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대형 시설이 문을 닫으면 노인 돌봄 공간으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공간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한때 주말마다 하객들로 붐비던 예식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전혀 다른 간판이 달려있나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 예식장의 현재 모습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탐험가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공간이 왜 사라지는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결혼식 예약은 전쟁이 됐는데 예식장은 지금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결혼식 1년 전부터 알아봐도 인기 시간대는 이미 끝났고 겨우 자리를 잡으면 식장에서만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가격은 폭등하고 선택지는 줄어드는데 예비 부부들은 자리를 빼앗길까봐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금을 겁니다. 청첩장과 웨딩드레스가 오가던 그 자리에는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간판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약이 넘치는 예식장들은 왜 문을 닫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그 공간은 지금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예식장은 한때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앞타임 신랑 신부가 사진을 찍는 동안 로비에는 이미 다음 결혼식 하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올이 하루에 3번, 4번씩 신랑 신부를 바꿔받았고 그 광경이 주말 내내 반복됐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넘쳤고 수백 명의 하객이 꼬박꼬박 돈을 내고 갔기 때문입니다. 불황이 와도 결혼식은 열렸습니다. IMF에도 금융위기에도 예식장은 버텼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수십 년 동안 현금을 뽑아낸다는 장사.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예식장의 진짜 정체는 결혼식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주말에만 문을 여는 초대형 식당이었던 겁니다. 그 약점이 터진 건 2020년 봄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수백 명을 삼키던 거대한 식당에 하객이 50명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10명이 전부였습니다. 진짜 10명이에요. 홀은 비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였고 밥을 먹는 사람은 사라졌지만 직원 월급은 계속 나갔습니다. 주말마다 현금을 뽑아내던 황금알 사업이 단숨에 돈을 집어삼키는 적자 기계로 바뀐 겁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예식장들이 하나씩 간판을 내렸습니다. 2018년 1013곳이던 전국 예식장은 2024년 714곳까지 줄었습니다. 6년 동안 300곳 가까운 예식장이 사라진 겁니다. 강남의 이름난 홀도 수십 년을 버틴 동네 예식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폐업한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하나를 새로 열려면 최대 70억 원. 쓰러진 예식장은 넘쳤지만 그 빈자리에 들어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사라진 순간 살아남은 예식장들은 가격을 결정할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결혼식을 1년 앞둔 인천의 한 예비 부부가 주말 예식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토요일 오전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거는 곳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토요일 오후도 없었고 일요일 이른 시간까지 모두 찬 상태였습니다. 결국 몇 군데를 더 알아본 끝에 남은 자리는 일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좋은 시간대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더 미루면 그 자리마저 놓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견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대관료 500만 원, 1인당 식대 7만 5천 원, 최소 보증인원 150명. 계산은 금방 끝났습니다. 식대만 1,125만 원, 대관료까지 더하면 예식장에 들어가는 돈만 약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선호하는 토요일 점심이 아니라 일요일 오후 4시 자리였습니다. 강남으로 가면 견적서는 더 무서워집니다. 대관료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식대는 한 사람당 12만 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결혼 서비스 계약 금액은 평균 3,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함정은 가격표 아래 작은 글씨에 숨어 있습니다. 보증 인원 224명. 실제로 하객이 몇 명 오든 신랑 신부가 반드시 밥값을 내야 하는 최소 인원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150명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는 의자 74개가 남습니다.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축의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는 그 74명의 밥값까지 내야 합니다. 1인당 12만 원이면 888만 원입니다. 오지도 않은 사람들의 밥값만 거의 900만 원인 겁니다.
예식장도 살기 위해 밥값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객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대가 8만 원, 10만 원을 넘어가자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애매한 관계라면 참석하는 대신 계좌로 5만 원만 보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식대가 오르자 하객은 줄었고 예비 부부들은 예식 규모를 줄이거나 결혼식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올린 밥값이 하객을 쫓아냈고 사라진 하객의 밥값은 다시 신랑 신부에게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비싼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조차 운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앞두고 계약한 예식장에서 문자 한 통을 받은 예비 신부가 있었습니다. 임대료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돌린 상태였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한 달 만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의 예식장을 다시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원하지 않던 날짜에 원하지 않던 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날이었습니다. 예식장이 사라진다는 통계 뒤에는 날짜와 장소를 하루아침에 빼앗긴 신랑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업이 이어지는 와중에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다시 늘었는데 동네 예식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은 양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여유가 있는 예비 부부들은 아예 특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식대가 20만 원에 가까워도 예약은 1년씩 밀렸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하객을 50명만 부르고 레스토랑이나 야외 정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평범한 예식장들이 무너졌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 밥을 먹은 하객에게는 이게 10만 원짜리야? 라는 말이 나왔고 신랑 신부에게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칭찬도 못 받는 선택지가 됐습니다. 동네 예식장이 쓰러지는 동안 반대로 돈을 쓸어 담은 곳도 있었습니다. 아펠가무와 더 채플 같은 프리미엄 웨딩홀을 운영하는 유모멘트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이 회사는 불과 2년 만에 영업이익 121억 원을 내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모펀드입니다. 큰 돈을 모아 기업을 사고 파는 투자회사들입니다. 유모멘트는 2019년 1,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과거 주인이던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2천억 원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한번 팔아치운 회사를 700억 원이나 더 주고 되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식장은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렵고 결혼할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동네 예식장의 폐업이 누군가에게는 확실한 수익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 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돈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입니다. 유모멘트 인수에 참여한 사모펀드의 블라인드 펀드에는 국민연금이 1,420억 원을 출자한 상태였습니다. 예비 부부가 비싸진 견적서를 받아드는 동안 웨딩홀 기업에 투자한 펀드에는 우리가 낸 연금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비 부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지만 투자자에게는 공급이 제한된 수익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이 줄어드는 동안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청년층은 돌봄과 주거가 필요한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을 닫은 예식장 건물이 전혀 다른 용도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렸던 예식장 입구에 지금은 전혀 다른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하객들이 오가던 넓은 복도에는 휠체어가 지나가고 수백 명의 식사를 만들던 주방에서는 노인들의 하루 3끼가 준비됩니다. 문을 닫은 일부 예식장 건물이 요양시설과 시니어 주거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요양시설로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가는 대형 엘리베이터, 턱없이 넓은 복도, 수십 대를 수용하는 주차장, 단체 조리가 가능한 대형 주방,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70억 원짜리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만 바꾸면 됩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대형 시설이 문을 닫으면 노인 돌봄 공간으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수많은 부부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공간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한때 주말마다 하객들로 붐비던 예식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신랑 신부의 이름이 걸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전혀 다른 간판이 달려있나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 예식장의 현재 모습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탐험가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공간이 왜 사라지는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